보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전통적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우리가 복지국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플랫폼 형태로 바뀌면서 이게 고용 불안과 각자 동생, 그 다음에 절차적 민주의 형해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플랫폼 알고리즘에 따라서 같은 집단에서 같은 집단이 좀 더 강화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가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사실 지금의 정치 형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노동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노동 현장이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정치 지형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까지 좀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들어막 몰랐던 얘기들도 하고 제가 사실은 이제 선생님을 만났다기보다도 처음 접하게 된 게 아까 도시가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라는 23년도에 민주주의 랩 컨퍼런스 용인대단하고 인천대단하고 그때 이 얘기를 온라인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 컨베이어 벨트가 되고 있다 도시가 이게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실 그때 언젠가 진주에서 이런 얘기를 꼭 한번 오시라고 해가지고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사실 1년이 지나서 이제 그게 조금 실행이 된 거죠. 올해 민주주의 컨퍼런스가 이제 끝났는데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었고 조금 궁금한 점들 지금 이제 한 30분이 아직 안 돼서 4분 정도 조금 더 얘기를 질문 조금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네, 아까 저기 쿠팡과 배민 경쟁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시키려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풀필먼트가 쿠팡한테는 있는 거고요. 근데 배민의 비마트는 굉장히 공간이 좁아 보이는데 거기에 물건을 다 갖다 놓을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속도 경쟁이 가능한지 이거 간단한 질문이고 두 번째는 데이터와 관련된 건데요. 카톡이 갖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동 데이터요. 그리고 국가가 갖고 있는 중요한 데이터가 있죠. 건강 데이터요. 근데 건강 데이터는 지금 익명화를 통해서 시장으로 넘기라고 하지만 실제 그 카톡이 갖고 있는 데이터는 어마어마하고 진짜 엄청나게 큰 가치인데 그거에 대해서 공공화 시도 같은 것들은 아직 없잖아요. 근데 그런 목소리들이 실제 그러니까 사회 운동 집단이나 어디선가 데이터에 대한 그 공공화 시도 목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마지막 한 가지만 예. 외부 효과 문제인데요. 예. 실제 그 기존의 자본주의에서 만들어낸 많은 생산물들은 외부 효과를 만들어내잖아요. 특히 환경적인 외부 효과. 근데 플랫폼 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외부 효과는 정말 외부화된 외부 효과인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배송되면서 생기는 그 쓰레기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기가 기존의 제조업보다 훨씬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혹시 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어떤 사회적 문제제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그 물류 창고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동네마다 많이 짓는다가 많이 지어서 해결하는 게 있고요. 비마트 같은 경우. 근데 그 동네에 많이 짓는다 해서 중요한 거는 배달 노동자들의 이동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의 위치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어디에 지으면 최적화되어 있는지를 배민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하에 있어도 상관없는 거죠. 2, 3층에 있어도 상관없고 보통 편의점이 반드시 1층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곳으로 임대료를 좀 아끼는 방식, 동선을 최적화하는 방식 이런 걸로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요 데이터들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물건들을 적합하게 이제 쌓아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품절이 자주 납니다. 비마트 같은 경우는. 그거에서 이제 한계일 수 있겠죠. 다만 편익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걸로 승부하는 거고요. 수박을 갖다 준다? 30분 내에, 여름에. 이거는 정말 포기할 수 없는 편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돌파를 하는 거고,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센터를
도심 근처에 지역에 주로 대형으로 짓고, 큰 도시는 쿠팡 캠프라고 해서 도시 내에서도 소형 캠프를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점점 많이 늘려나고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질문 주신 게 이제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좀 시도해봤던 것이 이제 다회용 용기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를 해봐서 일부 이제 적용은 하고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 같은 경우, 그거는 이제 기후 문제에 있어서 기후환경단체에서 접근해서 이야기를 해서 좀 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도로 위의 문제들이라고 하는 거는 잘 공론화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배달 기업의 문제냐 아니면 노동자의 문제라고 했을 때 우리의 즉각적인 시선은 배달 노동자들의 문제거든요. 택배 노동자라든지 배달 노동자 상관없이. 그래서 일종의 그 차량 정체들을 일으키는 것인데, 가령 여러분들 이렇게 타다 같은 것들이나 우버, 대한민국에도 우버가 만약에 허용된다 그러면 도로라고 하는 것들이 엄청난 자가용들로 이제 뒤덮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통 체증이 벌어지는 건데, 그거를 이제 문제 제기하거나 책임을 묻기 어렵고, 다만 정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이 전용 주차장을 만드는 방식으로 좀 해결을 하려고 서울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데이터. 그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시민사회 운동단체에서도 이 데이터나 AI 문제에 대한 문제인식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거 아쉬운 문제죠. 이게 어려운 분야라서 그런가, 그렇게 어려운 분야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어떤 주장과 비슷하냐면, 국유화 주장을 옛날에 많이 했었잖아요. 운동사회에서. 근데 어느 순간 국유화 얘기 별로 안 하거든요. 공공화 얘기 하는데, 데이터를 가져오자라고 하는 것도 국유화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서 생산된 것들을 재존유하자 이런 내용인데, 요거는 좀 철학적인 그 뒷받침 플러스 경제학적, 사회학적인 이론들이 좀 받쳐줘야 예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떠든다고 제가 어떤 사회적인 권위가 있습니까, 저한테? 그런 걸 가지고 이 정도 수준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많은 진보적인 혹은 사회과학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양심적인, 학적인 역할들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다른 네. 저도 지금 맥도날드에서 배달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 관심이 많아서 참여하고 조금 크게 뒷분 들리시게. 예. 맞아요. 네, 저도 지금 맥도날드에서 라이더로 근무하고 있고 지금 이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궁금했던 게 있는데, 맥도날드는 이제 라이더도 시급을 받는 형태고 거기에 건당으로 한 400원 네. 정도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였는데, 그럼 플랫폼 배달 노동 기사분들도 시급으로 이렇게 전환이 가능한 건지에 대한 궁금한 정도가 있습니다. 예. 저도 맥도날드 배달을 했습니다. 예. 플랫폼 형태는 시급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이제 남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건당으로 주게 되고요. 배달 노동, 그 맥도날드에서 기본급을 주고 400원을 추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배달 노동이라고 하는 노동 현장이 맥도날드 매장이 아니라 매장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장 밖의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그것의 유력한 수단이 인센티브를 주자인 거죠. 400원. 지금에 와서 보면 되게 작은 금액인데,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400원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30개는 해야지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그걸 못하면 이제 손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매우 저렴한 금액으로
노동자들 이제 통제하는 것이고, 근데 이거를 박차고 나오면은 자기가 오토바이를 사서 기본급이 보장되지 않는 걸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배달이 없는 시간대인 2시, 5시 사이에는 이제 손가락을 빨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쉬어도 되지만 이런 리스크들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떤 게 더 좋다라고 여쭤보시면은 저는 맥도날드에서 완전히 내비 볼 필요 없을 정도로 숙련을 시킨 다음에 그 오토바이 퇴직금으로 오토바이를 사서 건당으로 넘어가는, 이게 가장 적합한 건데, 그랬을 때는 리스크는 커진다. 위험은. 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질문 또 없으신가요? 혹시? 걱정이 있습니다. 예. 네, 저 박정원 선생님 발표 아주 잘 들었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선생님이 쓰셨던 책을 좀 봤었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플랫폼은 안전을 배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그 책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하면은 굉장히 잘 쓴 어떤 현장을 대상으로 한 그런 탐사 저널리즘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떤 현장 연구 보고서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두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제 하나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제가 이제 그거를 보고 오늘 발표 들으면서 우리 박수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라이더 노동자로서의 정체성과 또 어떤 활동가로서의 정체성과 또 현장 연구자로서 정체성을 다 같이 가지고 계신 어떤 이런 느낌을 이제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기본 업을 이 라이더 노동자로 기본으로 삼고 계신 어떤 그 동기랄까 아니면은 그 마음가짐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 좀 그런 궁금함도 있었고, 또 그것을 그냥 현장 노동자로서 충실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그것을 좀 다각화시키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인상적이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좀 어떤 배경 속에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이런 게 하나 좀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플랫폼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편리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큰 매력이 있고, 또 아까 계획의 요소 같은 것들도 얘기하셨었고, 이제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자면 바꿀 수 없는 어떤 대세처럼 이제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지만 또 동시에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전을 대단히 심각하게 위협하는 어떤 그런 점도 있고, 그런 점에서 1차적으로 그런 라이더 노동자들의 어떤 산업 안전과 관련된 어떤 그 해법과 관련한 나아가야 될 방향 같은 얘기들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그것을 연장해서 보자면은 그 플랫폼 자본주의 어떤 향후 방향 속도와 어떤 방향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대안은 무엇인지 얘기 좀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운동권입니다. 운동권. 네. 사회운동을 먼저 했던 것이고, 사회운동을 하면서 먹고 살 방법을 고민하다가 배달이 가장 적합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자유롭고 사회운동도 하고 생존 문제도 해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배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것인데, 제가 책을 쓰고 글을 쓰는 목적은 작가적 정체성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있는 일들을 좀 번역을 해서 잘 알려야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동기였고, 그 알리는 대상은 저와 같이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기대보다는 노동자들과는 다른 언어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유튜브라든지. 그래서 실제 라이더 유니온을 처음 만들었을 때 유튜브로 소통을 했고, 유튜브의 언어는 또 다른 되는 거고, 이거를 쓰거나 이랬던 거는 사실 기자들 보라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 관료들 보라고 쓴 겁니다. 왜냐하면 이 플랫폼 자본주의나 플랫폼 노동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이게 노동상권이 보장된다고 해서 노조법 2, 3조가 개정된다고 해서 이게 힘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대체 인력이잖아요. 지금도 고용이 이루어집니다. 초마다. 누가 이제 어플에 로그인하면은 대체 인력이 투여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 파업을 해요. 파업의 효과가 없는 겁니다. 물리적인. 전통적 노동상권으로는
동등한 협상을 보장한다는 노조법 혹은 헌법의 정신을 보장할 수 없는 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치 운동이어야 되고 사회 운동으로 해서 사회적 압력을 통해서 통제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오피니언 리더들을 움직여야 됐기 때문에 이걸 했던 도구적인 의미였던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엄청 정성스럽게 이거를 쓰거나 이러지 않았던 거고, 학적으로 엄밀하지도 않고 매우 애매한 어떤 장르의 책들을 계속 제가 쓰는 거죠. 그걸 이제 좋게 봐주신 거죠. 이게 현장에서 일을 해서 한 거니까. 이걸 엄밀하게 규정하고 사회적으로 좀 더 진전시키는 역할은 좀 다른 분들이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향후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에 목표와 기준점이 있다고 한다면 인류가 합의해 놓은 노동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최저임금이 있을 텐데요. 최저임금은 한국에서는 하물의 안전임제 같은 건당이라도 하더라도 최저의 기준을 정해놓는, 그래서 협상력을 보장하는 개별적 근로관계법,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집단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최저의 보장을 국가가 개입해서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플랫폼 노동자들은 개별적 계약 관계에서 보호하는 것들이 더 유력하다, 집단적인 것보다. 근데 이 개별적 보호를 하기 위해서 집단적 힘이 필요한 방식의 노동운동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최근에 개봉한 아마존 노동조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존 물류창고 노동자들 조직한 다큐멘터리거든요. 거기에 수장이 약간 래퍼 같아요. 전직 래퍼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언론이나 이런 것들 주목을 받았는데, 실제 노동자 조직하는 거는 또 전통적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운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기준점은 노동법이다. 그러면은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방식, 노동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되, 기존의 공장에 기반한 노동법을 플랫폼 산업에 적합하게 바꿀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산업안전 책임을 가부장적 사업자한테 맡겼다라고 한다면 플랫폼 기술, 플랫폼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업안전에 대한 정책과 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핵심은 저는 알고리즘에 대한 협상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앱이 새로운 생산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개 변수가 뭔지, 그리고 태풍 올 때 이렇게 미션을 주는 게 아니고, 날 좋을 때 최저의 운임을 보장해라.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격 제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저희가 시도한 게 배달라이더 위험성 평가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위험성 평가 하게 돼 있는데, 배달라이더는 물무관인데 저희가 위험성 평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법을 우리한테 적용하는 방식, 그다음에 고객 응대에 대한 보호 정치를 이제 앱 내에서 경고하는 것. 우리가 전화할 때 전화 음성이 아니라 주문하는 순간 나한테 경고 문자가 소비자한테도 가고 자영업자한테도 가는 방식으로 디지털 일자리에서도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여러 아이디어들이 또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낸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이제 기후 실업급여 같은 거. 태풍이 올 때 일시적인 실업이 발생했을 때 실업급여를 주는 방식. 왜냐하면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항구적 실업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실업급여라고 하는 것은 정규적인 일자리에서 일시적인 실업이 있을 때 실업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제도 설계가 된 거거든요. 근데 플랫폼 노동자들은 실업이 하루에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배달이 없는 3시, 5시 사이는 실업인 거예요. 해고예요. 10분간 해고도 되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배달이 많은 비 오는 날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보충적 소득을 하기 위해서. 그럼 그럴 때 너 안전을 위해서 일하지 마. 대신 국가가 줄게. 네가 낸 고용보험이 있잖아.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 인도에서는 민간 보험으로 기후 보험이 있더라고요. 거의 농업 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거를 공적 사회보험으로 좀 들고 와보자 라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좀 다 됐긴 한데 혹시 저는 조금 간단하게만 여쭤보면 지금 공공운수 노조의 노안 국장인가요? 그 일하고 계신데 혹시 지금 현재 배달 노동자들한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전통적인 고용관계 안에서 어쨌든 좀 보호를 해주고 또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지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 직접 배달 노동자들의 뭐라고 그러죠? 호응, 뭐 지지도 이런 것이 조금 어떻게 되는지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것만 조금 답을 해주시면 저도 좀. 예, 반드시 인센티브가 있어야죠.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로 했던 게 안전교육인데 안전교육을 그냥 들으라고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들은 안전교육을 할 때 모든 게 유급입니다. 근데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이 교육을 들으러 일손을 넣고 오면은 그때부터 마이너스거든요. 무급이 아니라, 왜냐하면 할부금이 있으니까. 화물 노동자들이 하루로 일을 쉰다고 생각해 봅시다. 화물 노동자 파업이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그 가격이 2억 3억이에요. 화물차가 할부금 몇백만 원인데 하루 파업을 한다고 하는 거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파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안전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유급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자체랑 같이 해서 안전장구, 교육을 받으면 10만 원 상당의 안전장구를 살 수 있는 쿠폰을 주는 방식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했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은 라이더들은 그러니까 아이템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배달은 템빨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헬멧도 되게 비싸고, 사실 안전용품 이런 에어백도 있습니다. 오토바이 라이더들. 예, 비싸서 그렇지. 귀찮아서 안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다 비용이에요. 근데 전통적인 경우에는 사업주 보고 사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의 문제는 너의 안전을 위해서 사라고 했을 때 일하는 사람이 사야 되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요 비용을 사회가 책임질 건지, 플랫폼 사업자들한테 어느 정도 책임지게 해서 돈을 내게 해서 노동자들 이거를 구입하는데 망설임이 없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생각합니다. 아무리